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건교수,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요, 광주의 강은나래 기자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좀 조금 전에 막 끝났는데요. 올해도 역시 이제 합창이냐 재창이냐 노래 한 곡으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자체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 광주의 그 정신을 기리는 그런 국민적인 지금 기념식 아닙니까? 예. 그런데 노래를 이것을 합창으로 하냐 재창으로 하냐 그것 때문에 말하자면 저기서 어떤 갈등까지 빚어지고 예. 그 국민들도 그렇다면 그런 저 갈등 요인 때문에 국민들도 저 오늘의 행사를 진지하게 이렇게 옛날 과거를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는 이런 기회로 삼는 것을 말하는 이런 논란이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뒤로서 정말 진지한 그런 논의를 거쳐서 어떤 방안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우선 자꾸 부딪히니까 국민들도 참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은 게 지금 저 행사 자체를 지금 보훈처가 주관을 한단 말이에요. 네. 보훈처장이 앞서 설명드렸지만 보훈처장 입장을 못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대통령이 왔었으면 대통령의 입장마저도 네. 그 거부당할 뻔한 네, 그 상황이 지금 강주 민심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박성춘 보훈처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그 용비어 청가를 많이 불렀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먹고 사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미 한번 어겼던 것이고, 그다음에 민주통합당 문성근 전 대표를 향해서 종북 세력이다라고 하면서 민주화 운동 세력을 또 종북으로 그 비난하기도 했고 하면서 박성춘 본처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어났던 그 과정이었고 이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3당 원내대표를 초치해서 협치의 합의문에 사실상 이 내용을 넣었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훈처에서 반대 입장으로 청와대에 보고하고 그 자체를 또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을 하면서 모든 핵심은 박성춘 보훈처장에게 있다라고 그 초점이 모아졌는데요. 뭐 결국은 박성춘 보훈처장에게 그 모든 책임이 있겠습니까? 사실상 최종 결정을 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협치하고 좀 더 앞으로 남은 1년 9개월의 국정을 무난하게 그리고 여야로부터 함께 협조를 받는 그러한 전국 운영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됐다는 측면에 있어서 강주 민심이 결국은 퇴장시킨 것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지금 뭐 어쨌든 청와대나 보훈처나 서로 약간 좀 책임 미루는 모양새처럼 이렇게 비춰지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권 관계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까?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따라 부를까? 관심이 좀 주목이 됐는데 황교안 총리와 현기환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부르질 않았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불렀습니다. 근데 정부의 지금 기본 입장은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이제 3당 회동할 때요. 회동할 때 그 협치를 위해서 조건으로서 이것을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뭐냐면 스스로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박성춘 처장한테 국민이 갈등이 없도록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은 나는 부정적이다 이런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물론 지금 이제 양 의원 말씀도 옳은데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여야 협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저거 가지고 여야 협치가 되고 안 되고 이렇다면 우리 정치가 임을 위한 행진곡 하나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렇게밖에 됩니까? 그건 아니고 그 여러 가지 협치의 여러 과제들 중에 하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안 했기 때문에 행사 그러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측이 보훈처 아닙니까? 거기 처장을 밀어내면 이거는 그건 뭐냐면 보훈처가 하는 정부가 주관한 국가 행사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광주 5.18 유족들만의 행사라면 그거야 뭐 박성춘 그 처장을 밀어내든 뭐 하든 그건 알아서 하는데 지금 그런 행사에조차도
왜 당신은 오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국가 행사가 아니라 우리 행사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오히려 스스로 의지를 의의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것은 본래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때 불렸던 그런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박기순, 윤상원 두 분의 영혼 결혼식 때 식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고 그 이후에 운동권 말하자면 운동권 측에서 이 노래를 그런 계기 때마다 즐겨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성이 있다 이러는데 우리가 말할 때 국민적 행사로서의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는 말하자면 꼭 저 애국가 말고도 또 그런 어떤 상징하는 그런 노래가 필요하다면 그 같이 한번 논의해가지고 그 노래를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의 그 성과로서 오늘날 우리가 민주화 됐잖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모든 국민이 이제 그날의 그 고통을 넘어서서 이제는 온 국민이 민주를 성취한 그 속에서 서로 화합하는 이런 계기가 됐다는 그 뜻을 담아서 새로운 말하자면 기념곡을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때 그걸 하니까 이제 그쪽 측에서 충분히 명분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이 운동권 측하고 반대되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꾸 거기서 어떤 말하자면 거부감이나 공포감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현실이 그러니까 박승춘 한 사람을 몰아내고 비난한다고 그 사람이 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 뒤에도 바로 그런 그분은 생각해야 될 것이 찬반 양측을 다 생각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 고충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만 그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에 대해서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협치의 상징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모든 언론들이 협치의 상징이고 협치의 시발점이고 시발탄이라고 봤던 게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는데 그랬죠. 첫 번째랑 후속으로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보훈처에 떠넘긴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참석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모든 언론이 그렇게 읽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선배하고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고 두 번째 기념식입니다. 그러면 뭘 기념합니까? 5.18 민주화 항쟁 또는 권력에 의해서 총뿌리를 자신의 자국의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댔던 이 사건을 기억을 하는 게 기억식이고 기념식이고 잊혀지지 말아야 할 역사적 교훈이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를 가장 상징하는 그 노래가 뭐냐라고 하면 임을 위한 행진곡이고 그 상징을 다시 그 당시를 되살리고 기억하면서 역사적 교훈으로 삼자라고 해서 그 기억의 노래를 부르는 것들은 기념식과 기억식 과정에서 너무 당연한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념곡 국가 기념곡 지정 문제도요. 사실상 김영삼 대통령이 강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역사적 사건을 정확하게 규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부터 국가기념일로 5.18 민주화 운동의 기념식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졌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로 이어졌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에서 사용한 노래다. 북한 영화에 들어갔던 배경음악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불거졌단 말이에요. 82년에 만들어진 노래가 91년에 북한의 임을 위한 교양시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 종북 노래라고 매도하면서 발생했던 게 국가기념지정곡 문제가 나왔으니까 국가기념지정곡 문제는 선호가 바뀐 내용이다. 이런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 기념곡으로 지정해라라고 했던 것이지 이걸 갖다가 무리하게 기념곡을 지정할 필요도 없고 재창과 합창에 있어서 그냥 재창으로만 정리를 하면 관행적으로 재창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이에요. 근데 좋은 말씀인데 바로 여기서 양 의원하고 저하고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사회도 이런 식으로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입장이 서로 달라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양쪽의 주장만 있었지 한 번도 진지하게 같이 모여서 어떤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다든지 이런 장이 마련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지났잖아요. 오늘로서.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런 것을 진지하게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 당신이 잘못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모여서 진정으로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뭐 좌우 이런지만 진보 보수 진영 이러지만 예. 어쨌든 양측에서 반대하는 측 또 그걸 주장하는 측 예. 이쪽에서 만나서 새로운 어떤 해결책을 저는 왜 같이 한국말을 쓰는데 그게 왜 해결책이 안 나오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우리가 보면 새벽 중에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네네. 이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 노래를 새마을 운동 자체가 한국의 전통적인 그 전통들을 엄청나게 훼손시켰다라고 하면서 새마을 운동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새마을 운동의 그 노래를 인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네. 그리고 그 부상자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정인들이 살아있는 현 상황에 있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피해자들이 절절히 느끼는 고통의 노래 고통의 기억들이라는 것들을 인정을 또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또는 보수 진보가 네. 좀 더 이제 좀 넓은 가슴으로 예. 국가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고민할 때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선배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임을 위한 행정부 알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자리에 앉아갖고 결론을 낼 수만 그럼요, 있다면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더 말씀하신 대로 더 진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얘기 잠시 뒤에도 뭐 추가적으로 뭐 야당 얘기하면서 나눠보기로 하고요. 새누리당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죠. 새누리당 전국위원회가 무산이 됐는데요. 총선 이후에 자중 질환이 좀 정리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이를테면 이번에 4.13 총선은 네. 그 의미가 네. 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가 또 있고 또 예. 새누리당 자체의 그 어떤 그동안의 그 정당들의 정치권의 예. 실적이라든가 이 업적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평가와 심판의 기회였다. 예. 이것을 새누리당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죠. 네. 그래서 뭐냐면 122석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사실 보수 정당으로서 일찍이 없었던 대참패를 당했잖아요. 네. 그다 원내 제1당 자리까지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예. 열린 우리당이 그때는 여당이었으니까 네, 열린 네. 우리당이 그렇게 이거 뭐랄까 그 탄핵 후폭풍으로 그렇게 대성을 거뒀던 이 외에는 네. 보수 정당이 이런 식으로 원내 제1당 자리까지 내놓고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고민하고 정말 절박하게 다시 이 당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질 줄 알았어요. 당연히 네, 네, 그러는 게 국민적 상식이거든요. 그렇게 기대를 했고요. 또. 그리고 저도 어디 이제 이런 기회 나가서 재창당의 그런 의지로 네. 새로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는데 이분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당 내에서 누가 당의 주도권을 지느냐 예. 밖으로야 당이 무너지든 말든 네, 네. 안에서 누가 더 그러니까 마지막 집이 무너질 때까지도 안에서 누가 밥숟가락을 쥐고 있냐 이걸 따지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이 답답하고 또 네. 한심하고 저런 정당에 과연 미래가 있느냐 옛날에 말이죠. 예. 열린 우리당이 2007년도에 그 이제 정권 교체가 되기 전에 네, 어떻게 네. 됐습니까? 질이 멸렬해가지고 다 튀어나갔잖아요. 네. 다 튀어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열린 우리당이 소멸하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네, 네. 지금 저 새누리당도 바로 같은 그런 모습이다.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예, 정도예요. 예. 그럼 그때 상황과 비추어 보면은 미래가 암담한데요. 네. 새누리당으로서 지금 솔직히 보면은 개파 싸움이 결국 자폭한 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폭, 예. 테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평가를 하자면 서민의 고단한 삶에 대한 그 절박한 개선 예. 노력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이 총선 과정에 있어서 유권자들에게 종이 되겠다, 종복이 되겠다, 당신들의 머슴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표를 받고 네. 또다시 종복과 머슴과의 그 지위에서 다시 귀족의 지위로 예. 또 자기 셀프 또 상승을 시켜놓고 예. 그 국민들이 무섭다라는 것들을 또 잊어버린 거잖아요. 네, 네, 네.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쨌든 자기들은 앞으로 4년을 계속해서 귀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안전 보호막이 만들어진 거고. 예. 이제 세 번째가 그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요. 서민들이든 뭐든 상관없이 내년 4월까지는 선거가 없어요. 네, 네. 내년 4월에 미니 총선이 이제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있고 이후에 올 하반기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 있어서 국민들 또는 민심이 심판할 수 있는 거는 여론조사에 의한 지지율밖에 없는데 문제는 지지율이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외국 한번 갔다 오면
그 지지율이 상승해서 35, 지금 한 35% 전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새누리당이 다시 1등으로 올랐으면서 30%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지지율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독이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나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정권 재창출을 향한 씨앗들을 뿌려놓고 토양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이 열망과 절박함들이 아니라 네네. 현재의 지지율만 가지고도 여전히 국민들은 우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오판이 뭐예요? 네. 광주는 우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 라고 했던 그러한 오만들이 광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처럼 새누리당 또한 그리고 청와대 또한 보수 세력들은 우리를 지지할 수밖에 없어. 다른 대안이 없어. 라고 하는 이 오만의 기초에서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된다. 라고 하는 오만들이 지난 공천파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공천파동에 그렇게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제의 헌정사상 유례 없는 해외 객체의 무산을 시키는 이러한 행태가 나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때 당선인 대회 때도 그런 얘기 했었나요? 밤새도록 모여서 혁신을 논의하고 끝까지 답을 찾아야 되는데 결론 못 내렸고 어제 같은 경우도 결론을 좀 내렸으면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근데 그 지금 저 당선인 뭐 대회 이야기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새누리당의 그 저 모모한 분들이 대구 가서 그리고 서울에서도 그러고 절을 했거든. 큰 절을 했잖아요. 전부 일제히. 근데 당선되고 난데 당선자들이 모여서는 큰 절 안 했어요. 90도 정도로 절하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그런 식으로 절박함이 그렇게 선거 끝나고 나니까 표변했다는 얘기예요. 이 긴장이 완전히 풀려버린 거지. 그다음에 지금 저 양님 말씀 잘하시지만 어차피 배치는 달았으니까 내가 4년 동안 보장되니까 당이야 어떻게 되든 바로 이런 의식인데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국민도 성공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새누리당으로서 중요한 것은 당이 성공해야 되는 거고 불임 정당이 되고 싶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 재창출을 해야죠. 그러자면 어떻게 하냐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당내에서 쪼그라들었거나 말거나 여기서 또 서로 기세 싸움하는 거예요. 친박 이기냐 비박 이기냐 이런데 공천 과정에서 어쨌든 논란이 벌어졌고 그 논란의 결과가 결국 심대한 상처를 당에 안겼다면 친박으로서는 일단 이번에는 물러서서 그 말하자면 그때 뭐 상처를 입고 했다든 혹은 피해자 측인 비박에 이 당의 수습을 맡기는 게 그게 순서고 도리죠. 그런데 끝까지 그래도 친박은 살아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일일이 지시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은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지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조언을 하지 않은 것을 친박 측에서는 대통령의 뜻은 우리가 계속 앞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앞으로 계속 가라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서로 이심전심으로 혹은 추측으로 짐작으로 이렇게 해서도 지금 자꾸 저렇게 고집 피우는 게 아닌가. 근데요 고집을 피울수록 새누리당은 국민한테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파사에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될 텐데 정진석 원내대표밖에 사실은 지금 할 만한 사람이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도부를 하고 어쨌든 합법적으로 좀 자리 있는 사람은 2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좌초 위기까지 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지금? 어쨌든 유일한 합법적 리더십은 정진석 원내대표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2주 동안에 인선을 3가지를 한 거잖아요. 하나는 그 원내 부대표 인선, 그다음에 비대위 인선, 그다음에 혁신위 인선을 했는데 원내 부대표 인선은 사실상 친박으로 도배했다라고 봐도 그 과언이 아닐 정도였고 도로 친박당으로 붙었죠, 제목이.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와 혁신위는 비박으로 또 도배를 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판을 받아야 될 것은 적절한 그 구성, 균형 잡힌 구성을 하는 방법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왼쪽으로 쏠렸다가 오른쪽으로 쏠렸다가 하면서 자충우돌을 해버렸던 정진석 그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비판을 받는데 그 리더십은 또 왜 그러면 정진석이라는 개인의 문제이냐 안 그러면 세력의 문제이냐. 자, 이 양반이 정통 새누리당 그 멤버가 아니잖아요. 자민련 국민중심당 출신의 그 사실상 외부에서 들어온 이 굴러온 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단단한 자기 지지 세력들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 있어서 예. 친박에게 얹혀갈까 안 그러면 친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갈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세 번의 인선 속에서 왔다 갔다 그 오락가락하면서 네. 발생했던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네네. 두 번째, 김태흠, 홍문종 그 전형적인 진박들이 어제 오늘 언론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아주 예. 중요한데요. 비대위와 혁신위 인선에 있어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강성파들을 인선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네. 그런데 그 문제는 좀 솔직하지 못한 비판이거든요. 이후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장악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혁신위의 안이 나온다라면 어떻게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공천관리위가 자기의 권한도 없이 공천의 칼을 마음껏 휘둘렀던 이항구를 경험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혁신위원장이 칼을 휘둘기 시작을 하면 아무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견제 장치도 없어져 버리는 그 상황들을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받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할 것 같은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제대로 된 집권 여당과 집권 여당이 제대로 서서 원활한 여야 교섭의 흐름들을 갖추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은 일절 없었다라는 측면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제 그런 말씀도 옳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이전에 정진석 그 원내 대표를 뭐냐면 비대위원장으로 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친박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로 뽑은 이유는 은근히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겠죠. 범친박이니까. 그런데 정진석 의원은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당내 인사니까 당내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이번에 완전히 흔히 한 말로 황골 탈 때 여하튼 재창당 정도의 그 대혁신을 이루라 이랬을 때는 정말로 그런 절박한 생각이 있었다면 당 외에서 지도력이 있고 또 국민의 신망을 받고 이런 사람을 모셔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누가 되든 너는 뭔데 이런 분위기가 생기거든요. 정진석 의원 원내대표 당장 친박에서 너는 뭔데가 아닙니까? 그렇죠? 또 누굽니까? 김용태 혁신위원장 시켜놓으니까 너는 뭔데 이러잖아요. 당내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정말로 완전히 당을 쇄신하겠다 이런 의지가 다 있었다면 이번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이런 식으로 인선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지 근데 정진석 의원 나중에 친박을 뽑았냐 비박 그 다음에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은 그럼 좋다 이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뚜렷한 대책, 수습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땅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어제 비대위원장 던져야 하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의장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공주로 내려갔다 가던데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 일단 친박 쪽에서는요. 50%의 성과를 냈습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 지명자를 날려버린 거잖아요. 그다음에 정진석 잘못 뽑았네. 너 좀 나가줄래? 라고 하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졌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나 안 할래. 라고 하면 불감증 고소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 친박의 의도대로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분당의 수순을 이제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온 거고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무성 전 대표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총선을 완패하고 참패한 이후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김무성 대표가 그 다음날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당이 지금 이 한 달 동안의 혼란과 이 엄청난 갈등들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합법적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마저 던져버리면 저기는 완전히 사실상 붕괴고 와해고 아무런 수습의 주체가 없는 현상에 빠지기 때문에 정진석 대표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대위는 외부 인사로 정리를 하고 혁신위는 다시 비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13 총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이후 대책을 내는 이러한 좀 세대 교체하는 젊은 리더십들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흐름들로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가 사실 5.18 행사, 그러니까 어제 공주로 내려가서 이제 거의 잠적하다시피 사라졌다가 오늘 광주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에서 한 말이 나는 새누리당의 책임자다. 어쨌든
새누리당만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참석을 했다 하면서 좀 대표로서 역할을 하겠다 한 거거든요. 당연히 해야죠. 예, 당연히 예. 해야 되고 그 지금 양 의원 말씀 그대로 옳은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예. 거기다 무책임하게 자기까지 던져 놓고 나갈 수는 없는데요. 네, 네. 지금 이제 이 새누리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청와대가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자꾸 청와대 무슨 보이는 손 안 보이는 손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대통령이 실제로 당을 뒤에서 조정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이 예. 현기환 정무수석이라도 시켜서 청와대는 오늘부터 엄정 중립이다. 당을 네. 살려주는데 여러분 지혜를 모아달라. 예. 이 한마디로 끝내야 돼요. 그래 분명히 이야기해주면 앞으로 친박이든 비박이든 청와대 쪽을 돌아보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예. 그런 여건을 환경을 조성해주고 네, 네. 나서 당내에서는 이 국민들을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비대위는 비대위답게 구성하고 예. 거기서 혁신위를 만들 필요가 있으면 거기서 혁신위를 만드는 네. 이런 노력을 하고 정진석 의원은 이제 앞으로 이제 국회도 이제 개원해야 되니까 예. 원내 대책에 몰두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네. 지금같이 원내 대표가 비대위도 맡고 뭐도 맡고 이런 식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당내에서 서로 너는 뭔데 이런 식 분위기가 되면요, 이건 아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마침 안 그래도 지금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사이에 저희가 옆에 이제 자료화면에 나갔던 게 오늘 아침에 이제 KTX를 타고 현기환 수석하고 광주 같이 내려가는 차예요. 저희 이제 함께 따라갔던 취재 기자가 촬영을 한 영상인데 지금 보면은 한마디 인사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용산역에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먼저 타고 그리고 이제 현기환 수석이 이제 다음 역에서 이제 탑승을 했는데 앞에 봤을 텐데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돌아섰다 하더라고요. 저 분위기 어떻게 좀 읽어야 될까요?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친박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가 네. 자웅이체가 아니라 네. 자웅동체예요. 그리고 똑같이 움직인다. 대통령의 그 입장이 잘못 갔거나 오해를 했거나 예. 이게 아니라 네. 박근혜 대통령, 현기환 수석, 그다음에 그 친박 핵심 실세들 요렇게 삼각구도가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똑같은 생각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 전당대회 당권 잡아야 되고 예. 그리고 당권을 잡아야 다른 사람들이 나가든 그거는 상관없다. 네. 우리끼리 간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퇴임 이후에 안전판을 확보하고 네. 그리고 안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네. 정당 시스템을 만든다. 네. 이건 3당 체제든 4당 체제든 차라리 이런 상황이면 4당 체제도 나쁠 것 없다. 네. 오늘 중앙일보나 세계일보, 국민일보에서 차라리 분당하라. 이러려면 이러려면 차라리 분당하라. 예.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사설들이 나왔던데 네, 네.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친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차라리 4당 체제로 가서 박근혜당 또는 TK당으로 재구성하고 그다음에 자꾸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나가서 딴 사람 차려라 네. 라고 하는 게 나갈 테면 나가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측면들이 결국은 분당도 불사한다. 그리고 분당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청와대의 입장들이 친박계와 교감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네, 네. 하는 분석들이 충분히 나오는 흔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시점을 그럼 언제로 보세요, 혹시? 그래서 우선 그에 앞서서 예. 이 당이 말이죠. 자기들이 네. 있다고 자기들 당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하면 보수 정당, 진보 정당이면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이. 근데 그 사람들 놔도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 편 만들고 네 편 만들어 국민들은 자 우리 갈라질 때는 우리 지지하시오. 이게 지금까지 사실은 한국 정치인들의 인식이었고 네. 그것이 가장 먼저 타파돼야 할 그런 아주 고울한 인식이거든요. 네. 그런 그 점에서 그럼 이제 자기들이 갈라서겠다는 건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네.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람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너 지금 현기환 정무하고 그럼 정진석 원내대표 가면서 한마디도 말도 안 하고 갔다는데 무슨 당내에서 서로 등 돌릴 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이게 있어요. 현기환 수석이 자기가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만약에 정말 거기서 무슨 친박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면 중요한 거는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어디서 박근혜 정부의 그다음에 레임덕이 좀 완화되고 그 시기가 좀 늦춰질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네. 가장 큰 힘은 저는 생각할 때 정권 재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가 그만큼
그 모아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만약에 불임 정권임이 확실하다면 네. 박근혜 대통령은 그날부터 랜덤이 급속히 진전되는 겁니다. 왜? 네. 차기 정권도 못 만들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겠습니까? 네. 그럼 정치권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존중해 주겠습니까? 네, 그래서 청와대나 친박이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해낼 수 있다는 예. 이런 믿음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되는 건 뭐냐? 이 당을 새로 재건해야 된다. 네. 재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이제까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시 말하자면 페레스트로이카입니까? 재구축해야 된다. 네, 네. 재건설해야 된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상황으로 가능할까 싶은 모두가 생각이. 가져야 네네.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만약에 이번에도 이런 기회 또 놓치면요. 네네. 이제 당은 그야말로 이제는 쪼개지는. 앞으로 분당하게 되는 거고 그것이 아마도 올해 내로 그런 가시적인 그런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겠죠. 네, 관전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네네. 어제 저 사태에 대해서 대구 경북의 민심이 네.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예. 수석 국면으로 갈 것이냐 분당 국면으로 갈 것인가의 중요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TK당 박근혜당의 그 구성으로 네. 가면서 사당 체제 보수 양당 그다음에 이 진보 양당 뭐 이렇게 그 구분을 한다 또는 여당이 쪼개지는 예. 이 상황으로 갈 거냐 안 그러면 수습을 할 거냐는 예. 대구 경북 민심의 여론조사 지지율들이 나오는 다음 주나 이번 주말 정도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친박 쪽에서 다른 입장을 낼 수도 있다. 네네. 영원히 우리를 지지하는 건 아니구나. 콘크리트 지지가 아니구나. 네네. 라는 부분들 또 한 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네. 이미 총선에서 확인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오만함들과 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무한한 미신들이 네네. 타파가 되는 순간에 또 다른 수습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 알겠습니다. 뭐 새누리당 지지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여당으로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네. 빨리 수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그렇죠. 다들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한 열흘 있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요. 네네. 주사 하나 맞을 때마다 네.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자기 병에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네네. 저 주사 비용이 예. 얼마짜리일까? 못 물어보잖아요, 의사한테. 이거 얼마짜리 주사입니까? 예, 예. 라고 하는데 그런 주사들이 대부분 5만 원, 10만 원 하는 주사들이잖아요. 네. 그거 주사 하나 자기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 주사 하나 맞을 때도 저 주사의 비용이 얼마일까 하면서 가슴을 쓰다듬는 서민들이 숱하게 깔려 있는데 네, 네. 그 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절박한 개선 노력들을 네, 네. 해줘야 되는 게 집권 여당이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새 흔히 하는 말로 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 주는데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데 청와대가 국민을 다독거려 줘야 되는데 국민이 지금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국민이 청와대 걱정하고 새누리당 걱정하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냥 좀 각별히 좀 유념해 주면 좋겠네요. 요새 말 아니잖아요. 각골 알겠습니다. 문자에서도 알겠습니다. 백성이 군주를 걱정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야당 걱정 한번 해볼까요? 야당 얘기도 잠깐 앞서 뭐 하다가 나눈 이야기를 좀 잠깐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사실 아까 5.18 그 민주화 기념운동식에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전야제 때부터 어제부터 아주 전부 다 모였습니다. 지금 뭐 사실 분위기가 아주 그냥 약간 신경전하는 분위기가 좀 느껴졌죠. 근데 이제 아주 재밌는 사건이긴 하나 네. 상당히 위험한 사건이 하나가 벌어졌어요. 어제요? 예. 네. 의정 과정에 있어서 자리 배석을 하는데 네. 문재인 대표를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급 자리로 어쨌든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당에서 강하게 어필을 하면서 예. 문재인 대표를 저 바깥으로 밀어내버렸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생각은 참 국민의당이 협량 정치다. 이게 협량 정치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예.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표가 나중에 둘이서 격돌을 한다 하는 전제가 아니면 언제든지 정치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척이 안철수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네, 네.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척이 문재인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그러면 한 사람은 한 30%에 육박하고 있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 대표와 20%를 넘어서는 안철수 대표가
좀 더 안철수 대표의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표 쪽에 저러한 협량한 그 자리 싸움으로 상처를 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는 27, 8%의 지지자들에게 상당히 감정적으로 자극을 한 사건이 어제 그 자리 사건이었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저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이 좀 더 이 부분을 보고 반성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만약에 봉화를 갑니다. 네. 봉화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노무현 대통령 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김해 봉화를 가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대표를 극진히 반대를 했었을 때 그 두 극명한 대비들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런 자리 싸움을 통해 가지고 문재인 대표 쪽을 자극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수도 있는데 또 주최 측에서 미리 알아서 왜냐 김종인 대표가 있고 그 전 대표니까 예우를 적절히 해가지고 했으면 됐는데 그 국민의당에서 어필할 정도로 또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국민의당은 또 이해는 되는데 저는 이게 있어요. 왜 그 야당 측에서는 이 대권을 이른바 대권 주자라는 분들이 잠룡이라는 분들이 전부 일제히 광주, 호남 이쪽에 몰려가지고 호남이 없으면 근데 옛날에 뭐 이순신 장군 말도 그런 게 있지만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마찬가지로 호남이 없으면 우리 대권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이전에요 옛날에 그 말씀 왜 나왔냐면 경상도는 문이고 들어오는 입구고 호남은 창고다. 그 문이 뚫려버린 창고 거들려면 어떻게 돼? 우리 나라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뿐 아니라 영남도 필요하고 충청도 필요하고 강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게 언론에서 좀 너무 과대하게 자꾸 거기다 초점을 맞추는 측면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제발 호남 이러면 호남 분들이 아니 우리가 무슨 정말 그런 협량한 사람들이어서 또 우리를 도대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섭섭함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발들 그 호남에서 가서 자리 싸움 한다든지 뭐 그렇게 좀 안 했으면 그러니까요. 협량 정치라고 얘기하셨는데 더 웃긴 거는 소록도 문재인 전 대표 갔다 온 거 가지고 아 내가 먼저 가려고 했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것도요. 그 참 재밌는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총선 전부터 총선 직전부터 김종인 대표가 호남을 가면 바로 안철수 대표가 따라갔습니다. 이게 한 세 차례 계속 김종인 가고 안철수 따라가고 김종인 가고 안철수 따라가면서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재미를 봤었죠. 이삭죽기를 쭉 하면서 이제는 천석군 만석군이 됐잖아요. 그 이삭 주워가지고 이제 그런 측면인데 이번에도 소록도를 이제 문재인 대표가 하는데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 쪽에서 이제 상당히 짜증스러운 반응을 한 거잖아요. 우리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먼저 기획을 했는데 하는데 진정성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졌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마리안느 수녀와 그 마가렛 수녀를 모시고 와가지고 명예군민 시상식에 아주 작고 조촐한 군단위에 아무런 기자 없이 갔잖아요. 조용히 가가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오붓하게 식사를 한 문재인. 그 다음에 대거 이제는 그 카메라를 몰고 당선인들 다 데리고 소록도 병원 100주년 기념 행사를 가는 안철수. 누가 봐도 똑같은 정치 행보인데 진정성이 있어 보이느냐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문재인 대표가 호남 방문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를 한번 이겨보는 그 과정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런 흐름들이 이후에 또 여론조사 지표들이 어떻게 호남을 평가했는지가 이제 나올 건데 그동안에는 문재인 대표의 정치 행보를 통한 그 전략들이 판판이 졌는데 이번 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득보다 실이 많았던 예전보다는 달리 실보다 득이 많은 정치 행보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